네, 여러분 2학년 사회 2학기 수업 첫 시간입니다. 저는 1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름방학 맞이할 때 제 예상으로는 2학기가 되면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정이 돼가지고 2학기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보다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서 지금 이제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 중이고 뭐 언젠가는 해결이 될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뭐 1학기에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2학기도 당분간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1학기와 평가 방식이 동일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똑같이 온라인 기간에는 제 수업을 들으시고 에드 퍼즐로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환기 퀴즈 풀고 또 형성평가 풀어서 그 점수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의 이제 2학기 수행평가 점수를 구성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뭐 여러분들이 이게 2학년이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면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 1학기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2학기 어떤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평가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바로 본 학습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20페이지고요. 단어는 7단원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대단원 3까지 했었는데 바로 이제 7단원으로 뛰어넘은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 사회교과서가 이제 사회 2권이 총 12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 있는 1, 2, 3, 4, 5, 6단원은 이제 일반 사회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뒤에 7, 8, 9, 10, 11, 12는 지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서로가 다른 이제 이 과목을 사회라고 하는 교과서 안에다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제가 2학기 와서 이제 4단원부터 가게 되면은 아마 2학기 끝날 때쯤에 여러분들이 한 6단원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리 단원을 하나도 못 배우고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학기 이제 일반 사회 6개 단원 중에 반 했잖아요. 2학기에는 이제 7단원, 8단원, 9단원 이렇게 나가서 지리 부분을 좀 여러분들 맛보여 드려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7단원부터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7단원 교과서 120페이지 세계 인구는 어떻게 분포하고 있을까? 자, 봅시다. 자, 먼저 인구 분포를 우리가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 핵심적으로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구 밀도라는 개념인데요. 자, 인구 밀도란 무엇이냐? 말은 거창해요.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의 인구를 총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나 어떤 지역에 계산해 봤더니 면적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의 인구가 살더라.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인구 밀도라 부릅니다. 인구 밀도는 몇 명 퍼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잘 와닿지 않습니까? 한번 다른 나라나 지역의 사례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전 세계 한 인구 밀도 순위 보면은 이제 국가별로 마카오가 1위입니다. 마카오가 이제 인구가 58만 2천 명인데 면적이 27.3 제곱킬로미터예요. 58만 2천을 27.3으로 나누면 인구 밀도가 나오는 겁니다. 몇 명 퍼 제곱킬로미터.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의 사람이 살고 있냐? 마카오 인구 밀도가 한 2만 69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네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밀도 어느 정도냐? 자, 우리나라 인구 밀도는 다음 보시면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낮은 편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토 면적은 좀 좁은 편인데 인구는 더럽게 많아가지고 우리는 이제 남한 면적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되는데 인구가 5,178만 명입니다. 그래서 5,178만을 10만 이걸 나누면 515가 됩니다. 인구 밀도가. 그러니까 515명 퍼 제곱킬로미터에서 1제곱킬로미터 안에 515명 산다 이건데 선생님 저 앞에 얘기했던 마카오의 2만 대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 515면 별거 아니네요 싶겠지만 세계에서 13입니다. 인구 밀도가 13이고 OECD 국가 중에 인구 밀도 우리가 1입니다. OECD라고 하면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에서 제법 잘 나가는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제 경제개발 협력 기구가 OECD인데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인구 밀도 1입니다. 특히나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서울특별시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인구 밀도는 얼마냐? 자, 여기 보시면 서울의 인구 밀도가 16,182입니다.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 안에 16,182명이니까 서울의 인구 밀도만 따지면 세계에서 몇 등이냐? 뭐 2등, 3등 정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카오가 2만이고 모나코가 18,000인데 싱가포르이 이제 세 번째인데 7,600이에요. 근데 서울의 인구 밀도 16,000이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로 빽빽한 물론 이제 뭐 도시별로 따지면 또 우리보다 더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도 있을 거지만 서울이 인구 밀도가 16,000 정도로 상당히 여러분들 인구 밀도가 빽빽한 곳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요약하자면 인구가 많이 분포하는 곳은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인구가 적게 분포하는 곳은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세계의 인구는 어디에 많이 모여 사나 한번 봅시다. 자, 2015년 여러분 교과서에 적힌 기준으로는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약 74억 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2021년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은 약 7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가 불과 6년 사이에 4억 명 정도가 늘었어요. 자, 근데 이 전 세계 인구는 대부분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에 모여 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북반구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구를 갖다가 이렇게 반을 나눠 보는 거예요. 지구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여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기를 적도라 그러죠. 적도.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도 북쪽을 북반구라 부르고 적도 남쪽을 남반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 우리 지구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과학적으로는 타원 편평체 형태지만 대충 그냥 우리가 공처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우리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구가. 이런 걸 우리 기하학에서 뭐라 그럽니까? 이런 형태를 공 같은 형태를 구라고 하죠. 구. 구. 자, 구를 반을 잘랐어요. 자, 구를 반을 잘랐어. 구를 반을 자르면 무슨 구가 됩니까? 반구가 되죠. 반구. 반구 중에 북쪽에 있는 반구니까 북반구, 남쪽에 있는 반구는 남반구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북반구의 중위도는 또 무슨 말이냐? 중위도. 자, 요 지구의 위도, 적도가 위도 0도죠. 저 극지방, 지구의 꼭대기 끝, 북극은 위도가 몇 도입니까? 90도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해가지고 이걸 3등분해 보는 거예요. 0도에서 30도 때까지, 30도에서 뭐 60도 때까지, 60도에서 90도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저위도 0에서 30도 때가, 그리고 30도에서 60도 때가 중위도, 그리고 60도에서 극지방 90도 때까지가 고위도 되는데, 인구는 전 세계 인구는 대충 보니까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 한 20도에서 한 40도 대 사이 요 부근에 되게 많이 모여 살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은 전체 인구의 78억의 전체 인구의 90% 정도가 북반구에 거주를 하고 대륙별로는 이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에 많이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북반구에 많이 모여 살고 왜 대륙별로는 아시아와 유럽에 많이 밀집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유를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이거 좀 지우고 한번 우리가 사람이 왜 어디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여 사는지 그 이유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 남반구에는 왜 별로 많이 모여 안 살까? 왜 북반구에 전 세계 인구의 90%가 거의 다 살까요, 여러분들? 딱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죠. 사람이 물 위에 살 수 없잖아, 그렇지? 무슨 수상가옥 짓고 뭐 살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바다 위에는 사람이 살 수 없죠. 워터월드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사람은 땅 위에 살아야 되는데 땅을 보면은 이제 북반구가 이 육지 면적이 훨씬 넓다는 겁니다. 북반구의 육지 면적이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북반구의 육지 면적이 훨씬 넓으니까 남반구에 비해서 북반구에 사람이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죠, 일단은. 자, 그리고 요런 극지방 요런데 왜 사람 안 모여 살까? 춥잖아. 추우니까 살기 힘든 거야. 그 극지방에 사람 별로 안 사는 거지. 요런데 왜 사람 안 살까? 요런데 요 사막이야. 사막. 요 사막이고. 사막 지역에도 사람 살기 힘들죠, 그렇죠? 비도 안 오는데 인간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그렇죠? 물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다음 대륙적으로는 왜 아시아하고 유럽에 많이 밀집해 있을까?
예를 들어서 아시아는 이 육지 면적이 전 지구 육지 면적이 아시아 육지 면적이 한 23% 정도 돼요. 23%. 아시아가 23%인데 이 아시아의 23% 되는 이 육지 면적에 전 인류의 한 60% 정도가 아시아에 모여 삽니다. 반면에 여기 이제 이 오세아니아 지역이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와 여기는 섬들 합친 오세아니아 지역은 전체 육지 면적 여기가 6.3%쯤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전 지구 인류 이 인구 수의 0.5% 정도밖에 안 살아. 왜 그럴까? 왜 차별하는 거야? 여기도 딱 넓잖아. 근데 여기 왜 안 살고? 왜 이거 아시아하고 유럽에 많이 밀집해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뭐 여기 보이는 이분 누군지 압니까 이분? 이분이 이제 우리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라고 하는 그 아주 이제 한 400만 년 전에 등장하셨던 분. 그분 중에 이제 그 화석으로 남아 있는 루시라는 여성입니다. 여자예요, 여자. 여자인데 예쁘죠? 여러분의 조상인 겁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가 어디서 발원했냐면은 이분들이 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 일대에서 이제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발생해가지고 전 세계로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던 거지. 이동을 했는데 멀잖아. 여기 바다 건너서 어떻게 여기 호주를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프리카와 가까이 붙어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 아시아나 유럽에 이제 여기 이제 인구가 많이 이동을 해서 아마 정착을 하지 않았을까. 아주 과거에. 아프리카 자체는 너무 더우니까. 너무 덥고 사막도 있고 하니까 인간이 좀 쾌적한 자연 환경을 찾아 이동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시아 지역이나 유럽으로 많이 이동을 했겠다. 옛날에 무슨 뭐 대륙 이동설 해가지고 이렇게 호주가 여기 붙어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붙어 있었는데 한 몇 억 년 전에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게 호주인데 호주가 아프리카하고 붙으려면 한 2억 3천만 년 전에 붙어 있었어. 근데 인류는 한 400만 년 전에 인류의 이제 직계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등장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류가 이미 등장하고 나서 인류의 시초가 등장하고 나서는 이미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쪽 지역은 이미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유로 제 생각에는 아시아하고 유럽에 이제 많이 처음 초기부터 인구가 많이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인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요인. 하나는 이제 자연적 요인이 있고 또 하나는 어, 인문 사회적 요인이 있어요. 그중에 이제 이 자연적 요인부터 한번 보자. 자연적 요인은 교과서에 크게 두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기후와 지형. 기후와 지형. 근데 한 가지 내가 빼먹고 얘기 안 한 게 있구나. 앞에서 여기 보면은 봐봐요. 여기 보면은 전 세계 이제 이게 점으로 쭉 인구 밀도를 표시해 놨는데 야 유난히 좀 시뻘건 데가 있잖냐. 유난히 좀 시뻘건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기지. 하나가 중국에 있는 이 동부 해안 지역 여기. 또 하나는 이제 인도 북부 지역. 여기가 좀 유난히 인구가 많이 모여 살지. 그래서 인도의 인구하고 중국의 인구만 합쳐도 얼마냐면은 인도 인구가 거의 한 14억 정도 되고 중국도 뭐 한 15억 넘지, 그치? 대충. 두 나라만 합쳐도 3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30억까지 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나라만 합쳐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인도랑 중국만 합쳐도 어마어마한 국가들이죠, 그렇죠? 뭐 어쨌든 넘어가서 자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이제 요인들, 자연적 요인이 있고 인문 사회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자연적 요인부터 보면은 교과서에서는 자연적 요인으로 기후와 지형을 꼽아놨습니다. 기후와 지형. 기후는 이제 어떤 지역이나 어떤 국가에 장기간에 걸친 어떤 그 평균적인 날씨를 기후라고 그러는 거고, 뭐 열대 기후다, 냉대 기후다, 뭐 한대 기후다, 사막 건조 기후다 이런 식으로. 지형은 이제 어떤 그 지표면에 기복 상태를 높낮음을 갖다가 지형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후 하면은 막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데보단 좀 어디에 사람이 살기 좋겠어요? 좀 적당하게 온난한 지역.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북반구의 중위도 한 20도에서 40도대 지역이 기후가 좀 온난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인구가 많이 모여 사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살기 힘들어요. 실제 한번 볼까? 너무 추운데 한번 볼게요. 여기 러시아에 가면은 오미아콘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오미아콘.
오이미아콘. 아씨, 이름도 어려워. 오이미아콘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기록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뭐 기록적으로 뭐 영하 78도가까지 갔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겨울 되면은 한 영하 50도까지 가요. 이 지역이. 여기 보면 기후 그래프 있잖아. 여기 있는 꺾은선 그래프가 여기에 이제 기온인데, 보면은 12월 달에 뭐 거의 영하 50에 가깝게 가고 있지, 그치? 겁나 춥다는 거지. 얼마나 춥냐면은, 지금 이 BBC 기자가 여기 가가지고 이제 찍었어. 얼마나 추운지 보여주겠다고. 뜨거운 이제 그 물을 갖다가 이 포트에 담아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뿌려봤어요. 지금 여기 포트에 뜨거운 물이 담겨 있고, 이걸 지금 이 오이미아콘에서 지금 공중에다가 한번 물을 던져보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Now, to give you an idea of just how cold it is, I've got a pot of very hot water in my hand. Just watch this. 봤냐? It vaporized. 봤냐 지금? 바로 그냥 지금 눈이 돼버리지, 그치?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되지. 여기 어떻게 살아? 여기 영하 50도 되고 있는데 어떻게 사냐? 여기 가면 죽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후 조건을 우습게 볼 수 없어요. 물론 아주 더운데도 이제 사람이 살기 힘들지만, 조금 더운 거 추운 것 중에는 따져보면 뭐가 나을까? 더운 게 나을까? 추운 게 나을까? 아무래도 이제 좀, 야, 그래도 추운 것보단 더운 게 낫지. 왜냐면 추운 데는 먹을 것도 없어. 근데 더운 데는 다행히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농사가 잘 돼. 그러니까 먹을 게 많다 이거야. 실제로 앞에서 봤던 그 세계 이 지도 보면은, 봐봐, 여기서도 보면은 적도 근처가 덥잖아, 얘들아. 적도 근처가 덥잖아. 왜 안 되냐? 적도 근처가 더운데, 여기는 생각보다 극지방보다는 이런 데 보면은 인구가 제법 많이 모여 살아요. 근데 더운데. 왜? 농사가 잘 되니까.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해서 농사가 잘 되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더운 걸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극지방에 가면은 추워 죽겠는데 먹을 것도 없어. 농사도 안 돼. 그러니까 안 사는 거지, 사람들이. 자, 그다음에 지형도 한번 봅시다. 지형도 제가 봤어요. 봐봐. 여기가 어디냐면 중앙아시아에 가면은 나라 중에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 아프가니스탄하고 국경 있는 지역이 있는 타지키스탄. 여기 가면 이제 그 파미르 고원이라고 해가지고 파미르 하이웨이가 있는데, 지형이 이래 가보면, 야, 어떻게 살아 여기에? 야, 차 타고 가잖아. 버스 타고 가는데 100km 가는데 막 8시간 걸려. 100km 가는데 8시간 걸린다고.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에? 불편해서. 이렇게 척박한 땅, 산지밖에 없는 곳에.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제 자연적으로 사람이 적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 살기 좋은 데지. 기온이 좀 적당히 온화하면서 평지가 많이 발달해 있다. 강이 좀 흘러준다. 그러면 사람이 살기에 딱인 조건이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 이런 데 배웠을 세계 4대 문명 볼까? 세계 4대 문명? 세계 4대 문명 보면 이래요. 세계 4대 문명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하나가 이집트의 나일강 문명. 여기 중위도, 이제 북반구 중위도 때 나일강이란 강이 흐르지. 물론 기후는 조금 건조에 가까운 기후긴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4, 5천 년 전에 이집트 문명이 발생할 때는 지금처럼 건조하진 않았대요. 그 다음에 여기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기도 이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면서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지. 여기에는 이제 인더스 문명. 여기도 북반구 중위도 지역이면서 큰 강이 흐르죠. 온화하고. 여기 황하 문명. 북반구 중위도면서 황하라는 큰 강이 흐르고 기후가 온화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사람이 옛날부터 많이 모여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기후와 지형이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날에는 조금 달라. 오늘날에는 인구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자연적 요인도 물론 영향을 주지만, 사람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산업이나 교통이나 문화나 정치 같은 것들. 산업이 발달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이 많겠죠. 사람들 직장을 구하기 좋겠죠. 교통이 발달하면 어디로든 가기도 좋고, 서로 물건을 사고 팔거나 만나거나 헤어지거나 장사하거나 하기에 편하겠죠. 그렇죠? 문화가 발달해 있다. 대학이 많아서 교육시설이 발달해 있고, 병원이 많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인간의 문화가 발달된 지역들. 강남 8학군이, 강남이 왜 집값이 비쌉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이제 뭐 학원도 많고 대학 진학률이 좋은 학교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집값이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정치.
야 지금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막 서로 총 쏘고 죽이고 하는 데보다는 정치적으로 좀 안정된 지역이 사람이 살기 좋겠죠. 그래서 오늘날은 과거의 자연적 요인보다 오늘날 인문적, 사회적 이런 산업, 교통, 문화, 정치 같은 요인이 더 중요한 요인이 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보세요. 미국 보면은 미국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면 여기 있는 이 미국 동북부 지역입니다. 왜 여기 인구 밀도가 이렇게 높냐? 여기에 뉴욕을 비롯한 또 워싱턴을 비롯한 미국의 정치, 산업, 경제, 문화 중심지가 여기에 발달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지역에 이제 오늘날 인구 밀도가 높은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중국도 보세요.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 수도권 뭐 산업, 교통, 문화, 정치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지역이죠. 일본의 이제 도쿄를 중심으로 한 동부 해안 지역. 여기도 일본의 수도고. 정치,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 여기 있는 북경이라든지 아니면 북경 바로 밑에 있는 텐진이라든지 여기 있는 상하이와 항주, 소주 지역 이런 이제 동부 해안 지역이 전부 다 이제 산업, 교통, 문화, 정치의 중심지인 거죠. 뭐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중국만 해도 보면은 중국에 여러분들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칭베이 푸 자오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칭베이 푸 자오퉁 이게 중국의 4대 명문 대학을 의미하는 줄임말이거든요. 칭 하면은 이게 칭화대. 베이는 베이징대, 북경대죠. 칭화대하고 베이징대 어딨냐? 북경에 있습니다. 북경에. 그리고 푸는 푸단대학교라고 해서 복단대학교라고도 하는데 여기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 자오퉁은 상하이 교통대학이라고 해서 이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칭베이 푸 자오퉁이 우리나라로 치면 뭐 스카이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산업, 교통, 문화, 정치의 중심지들이 전부 발달해 있는 곳의 인구가 자꾸만 더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서울과 수도권에 자꾸만 인구가 더 모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어차피 옛날부터 사람들 많이 모여 살던 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원래부터 많이 있던 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학이 발달하고 거기에 산업시설이 발달하고 거기에 교통이 발달하고 거기에 정치가 안정되면서 사람이 자꾸 가속도 붙듯이 더 많이 모인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기 어디냐? 여기가 바로 아랍에미리트 연방에 있는 두바이란 도시거든요. 두바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해안에 있는 도시인데 옛날에 그냥 사막이야. 조개에서 진주 캐고 살던 그런 어촌이 있던 지역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석유 자원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 사막은 사실 자연환경적으로는 전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돈이 있다 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여기 이런 고층 건물도 짓고 산업과 교통과 문화를 발전시키다 보니까 자꾸 이제 사람들 일자리를 구해서 편리한 교통을 찾아서 높은 문화 수준을 찾아서 이곳에 모이게 되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됐다. 이런 건 이제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옛날에 사람 진짜 안 살던 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 자연환경적인 요인보다 인문적, 사회적 요인이 더 인간 거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세계를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우리나라의 한번 인구 분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나라 인구 분포에서 같이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